네, 본격 학부모 힐링 방송 팟캐스트, 네, 착한 20상담소 지난번 티저에 의해서 드디어 영광스럽게도 1회를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네. 네. 지난번에 녹음하고 그 방송을 올리자마자 열화와 같은, 사실은 그렇게 열화 같은 건 아닌데,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초보자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격려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받았던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용호 입시 연구소의 소장님 모셨고, 그다음에 우리 이석 선생님, 과학논술의 최고자, 이석 선생님 모셨고, 그리고, 우리 잘 모르시지만 우리 벤주님이 특별히 여기 지난번에 안 나왔죠. 네, 안 나와서 좀 목소리라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모셨고, 저 사회보는 이준혁입니다. 우리가 지금 밴드 인원수가 지금 몇 명이죠? 오늘? 오늘 날짜로 해서 현재 시점 하면 이제 290명 넘어갔죠. 290명. 네. 조만간 300명이 될 것 같은. 이건 뭐 처음에 시작보다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방송을 우리가 유튜브에 제가 이제 먼저 올렸는데, 유튜브에 188, 48 이 정도, 이 정도 아주 많으신 분들이 들어주셨고요. 그다음에 팟빵에서도 무려 12명이 구독을 해주시는. 앞으로 이제 방송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그 학부모님들이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그런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늘은 이제 다뤄볼 주제는 9월 9일부터 9월 9일이 맞죠, 네. 예. 9월 9일부터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이제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고3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신경을 쓰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모 커뮤니티를 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게, 자기 지인이 이제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하나. 근데 입시가 너무 복잡하다. 무슨 전형이 한 3,000개는 된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티저 방송할 때 입시가 복잡한 게 아니라 다양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말이 감동이었죠. 네. 다양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멘트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다시 언급을 하고, 요 말이 정말 웃긴 말이다. 이런 거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복잡한 게 이게 이름이 달라서 복잡한 거죠? 한 대학별로, 그러니까 대학의 개수가 있고, 대학이 우리 4년제 대학이 몇 개요? 100몇 개인가 될 거라서. 네. 197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200개네. 거의 200개 다니죠. 거기에다가, 그 대학별로 이제 전형 유형들이 이제 또 몇 개가 이제 배열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곱하기 하면 3,000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이렇게 해서 이제 6개로 크게 이제 나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000개 이렇게 이것들은 이제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시고, 크게 보면 학생부 중심, 그다음에 대학별 고사 중심, 수시는 그렇고 정시는 수능 중심. 요게 이제 큰 틀이죠. 그 안에서 이제 학생부에서 내신만 강조하는 전형이 있고, 또 종합 전형이 있고, 그렇게 크게 한 4개나 5개, 특기 전형까지 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학생부 교과 유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유형,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유형이 있고, 이게 특기자를 포함하는 게 예체능 포함해가지고 그 실기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완전 이제 이건 그러니까 정시에만 적용이 되는 유형으로서 유일하게 이제 수능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총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졌고, 크게 보면 5개죠. 네네. 그거 가지고 복잡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뭐 여러 가지 명칭의 유형이 있지만, 전형이 있지만, 그 유형 내에 들어가면은 뭐 대동소이인데. 거기에 이제 붙어봐야 이제 농어촌 뭐 이런 거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그 농어촌도 어디냐면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에 해당이 돼요. 농어촌도. 그 지원 자격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차이를 두고 그 다음에 정원 내냐, 정원 외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수시를 이제 정할 때 우리 자녀분들을 이제 수시 어느 학교로 지원할까 이럴 때 크게 보면 방금 말한 그 5개 중에서 수능 전형, 정시 빼고 그 4개죠. 그래서 4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찾아야지. 3,000개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서류 70, 면접 30,
서류 80, 면접 20, 그 다르게 취급해요. 아, 그걸 다르게 지급해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반영 비율이 어떠냐, 뭐 논술이 예. 60%, 40%, 70%, 30%, 그 다르게 치니까 3,000개가 넘는 거죠. 근데 그게 지원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신이 강하냐, 비교과가 강하냐, 그다음에 논술 준비가 돼 있느냐, 뭐 이런 식. 그 어차피 이제 반영 비율을 실제로는 이제 실질 반영비라는 게 따로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 형식 반영비, 전형 요소의 어떤 형식 반영비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대학 어느 한 전형에 몰린 그 집단 내에선 그 반영비라는 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 제일 중요한 요소에서 승부가 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다 뭐 이게 몇 %인데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거는 그렇게 눈알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진짜로, 이런 말들이 퍼지고 있다는 게, 그게 이제, 그거가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그 대입 전형은, 복잡한 게 아니고, 다양한 거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이야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제가 수시 지원 전략 이런 것도 이제 말씀드리겠다고 사전 공지를 드렸었는데 거기 보면 뭐 제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게 제가 이제 보면서 강의할 때 쓰던 자료들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시 지원과 정시 지원의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예요. 이것도 이제 올릴 수 있으면 이제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정시는 굉장히 쉬워요. 학생들은 수능만 보면 끝이니까. 대부분 수능 100% 전형이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승생 같은, 우리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하죠. 이제, 가중치 따져야 되고,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 뭐, 다 다른데, 수시는 오히려 정반대로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죠. 내신 관리해야 되고, 비교과 관리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논술 준비해야 되고, 또, 지금 상황상 적성 준비할 애들이 있고, 또 자기소개서 준비해야 되고, 면접 준비해야 되고, 수능 체조도 맞춰야 되고 등등등등 학생들을 준비할 게 많은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또 모의고사 성적표 가져오면 바로 딱 견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그 5개 중에서 정시 전형 빼고 나면 그 4개 중에서 학생부 중심 아니면 대학별고사 중심 그 가리고 그 중에서 내신이 강하냐 비교과가 강하냐 또 수능 체조 어느 정도 요런 거기 때문에 지금 수시와 정시의 차이점 우리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머니들이 학부모님들이 수시가 뭔지 정시가 뭔지 잘 모르시는데 수시와 정시는 뭐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시는 수능으로만 뽑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시는 그렇게 1학기 때부터 준비해왔던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유리한 쪽 그렇죠? 그 유리한 쪽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무기가 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시 모집에서 자기 진단 사항에서 6개가 있어요. 6개.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려보면 뭐 학생부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표 비교해서 학생부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표에 비해서 우수하면 수시 쪽으로 더 집중해서 그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더 잘 나온다 그러면 정시 쪽에 포커스 맞추고 수시는 거기 맞춰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학생부 성적이 지원 대학의 모집 단위 합격권에 드느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 이런 것들이 지원하고 싶은 학교들 특히 이제 내신 성적 학생부 교과 전형은 우리 그 밴드에서도 질문이 들어오셨었는데 이 교과 전형만큼은 특별하게 전문가가 필요가 없어요. 요즘부터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시작한 거라. 그러니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재미없겠다 이거. 그러니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에서 정보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입시 결과 평균 그다음에 좀 친절한 학교는 표준 편차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이제 지원을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대학별고사는 뭐 논술이나 적성, 또 학교마다 이제 면접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학생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심리적인 건데 수능과 같은 큰 시험에 약하냐, 강하냐, 성적이 기복이 심한 학생,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실수 많이 하는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육시험 모의고사는 잘 보는데 평가원 모의고사를 못 본다. 평가원 모의고사도 못 보는데 수능은 어떨까? 더 중요한 시험인데 뭐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없느냐. 요거를 이제 크게 6가지 정도를 감안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학교들을 찾으면 그러면 우리 티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석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님들은 학교 5개 많아봤자 10개예요. 그 10개 입시요강 뒤져보고 입학처에 전화 걸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굳이 컨설팅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요새 컨설팅 그게 참 부르는 게 값입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왜 저는 그런 걸 안 했을까? 왜 저는 과학 논술을 해가지고 아니, 방금 전에도 저만 찔리네요. 왜 그러냐면은 방금 전에 저기 은행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별로 안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왔습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명확합니다. 조금 더 제가 이제 첨언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정시 볼 때 그 상황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정시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수능 성적 다 나왔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적에 맞춰서 찾아다녀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학생부 교과 예를 들면 이제 100% 학생부 교과로 하는 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고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부분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거 워낙 교과 성적이 기계적 산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 찾아다니면 됩니다. 더구나 이 정보는 아까 장영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거진다 공개되는 수준이거든요. 그 노력이, 그니까, 이제 제가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유명한 그 카페가 있어요. 유명한 카페, 이제. 그 뭐 학생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성적이나 뭐 과목이나 이런,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답변을 조금 달아주다가, 어떤 친구가 이제, 자기가 어떤 유형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면접이 인성 면접이냐, 아니면 심화 면접, 심층 면접이냐, 이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뻔하거든요.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에, 요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야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노력이 안 한다는 거, 아이들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질문의 90%는 검색 한 번이면 다 끝나. 그렇죠. 너무 답답해요. 다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지금 수능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수능 전문 사이트. 네. 그러니까 영어로 SUNEUNG 수능을 이제 영어로 치면 SUNEUNG 그다음에 이제 리퍼블릭 코리아니까 RE.KR 이게 이제 평가원에서 만든 수능 전문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공식적인 자료 중에 하나가 2016학년도 수능 Q&A 자료집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학부모님들 질문의 95%는 그거 보면 다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 같은 매뉴얼 같은 건데 그거를 왜 모르실까? 답답합니다. 보시면 거기에 수능 출제 매뉴얼도 있고. 그치. 맞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습 방법 안내도 있고 수능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냥 실천하기 어렵지. 왜 너무 답답합니다. 수능 출제 매뉴얼이 꽤 두께가 엄청나요. 심지어 수능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 사이트 존재 자체를. 너무 답답합니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가 뭔지 이제 알아차렸고, 그 수능 출제 매뉴얼에 보면은 출제 의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쫓아가면은 이제 이게 이런 시험이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요소고. 하여튼 수능 관련된 거는 거의 생각해볼까요? 네. 그렇죠. 그런 거 있습니다. 다시 한번. S 뭐라고요? SUNE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시면은 수능도 따로 안이 있어서 단추 눌러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수능 단축 번호를 평가원. 네, 그러면 들어가보시면 공익을 위해서 평가원을 홍보해 주는 겁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또 따로 코너에서 학부모님들의 그 역할과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더 그러니까 이제 수능과 이제 지금 수시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교과 전형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시 정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략적으로 이 시험이 선시험 후 지원이 있고 선지원 후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랑 그다음에 교과 전형은 선시험
그죠. 미리 시험 결과가 다 나온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원.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원한다. 그 말이 성립하는 거는 교과 전형과 그렇죠. 수능 정시고 종합 전형은 아직까지 자소서도 평가받아야 되고 면접도 평가받아야 되고 또 논술 전형은 아무리 낮춰보세요. 가서 논술 망쳐버리면 탈락이지. 시험 잘 봐야 되는 예. 네. 뭐 적성도 마찬가지. 실기도 마찬가지, 적성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뭐 종합 전형인데 낮춰서 쓰겠다. 뭐 논술 전형인데 물론 논술 전형은 낮춰서 가능성이 있긴 하죠. 현실적으로 맞는데, 그러니까 그게 선 지원부 시험이냐, 선 지원 시험 후 지원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죠. 원서 접수를 할 때.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 쓰겠다. 이 학생은 수능을 못 봐서 정시까지 가면 너무 불리하다, 불안하다. 그럴 때는 교과 전형에서 낮춰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논술 전형도 낮춰도 탈락하는 경우도 많고요. 종합은 또 마찬가지고. 근데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만 실수하지 않으면 거의 이제 합격이 예상되는 거죠. 어느 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표준 편차까지 제공돼 있으면 그 평균하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요거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에다 한 번 더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합격생 점수가 100명 중에 95명이다 이 소리거든요. 신뢰도 95%? 통계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95명이 그 안에 있다 이러니까 거기서 약간 상위권의 점수다. 그럼 굉장히 안전한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게 대학에서 공개하고 있는 그 자료들이 이제 보통 작년 많이 하는데 이제 3년 붙여놓은 것도 있더라고. 근데 잘 살펴보면 그게 연이 변한다 해서 그렇게 큰 변동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도 거의 뭐 그러니까 무관한 약간 수준이죠. 웃긴 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보가 공유가 확실하게 돼가지고 다 알게 되면 성적이 올라요. 그때는 그렇게 되지. 근데 이건 너무 답답한 게 학교에서 다 공개를 해놨는데 아무도 안 봐요. 그게 좀 문제지.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돈 주고 하지 말고 직접 찾아보라고 했는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안 보고 저가 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찾아보시는 노력을 좀 하시면 처음에 우리 티저 때 말씀하셨을 때 이승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노력을 하면 돈을 번다. 정답입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미래에 좀 더 이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내가 직접 어머니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0번을 투하했습니다 제가. 똑똑해지면 노력을 하시면 돈을 번다. 맞아요. 노력을 하시면 돈을 번다. 노력하면 똑똑해지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항상 그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써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시에서 논술은 이제 사실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려워하는 게 자소서. 네. 자소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괴담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있죠. 누가 대신 써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이렇게 뭐 괴담이 아닐 수도 사실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류의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자소서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자소서는 예전에는 어땠었냐면은 그 자소서 문항들이 뭐 다 대학마다 다 제각각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 대교육 기본 모델을 다 쫓아가도록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 3번 문항은 다 이제 공통으로 이제 나가는 거고, 뭐 4번 문항을 대학 고유의 이제 문항으로 가져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소서 쓰는 것에 어떤 부담감을 좀 많이 줄여주려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소서의 어떤 성격하고 관련을 시킨다 그러면 자소서 자체가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자소서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그 포장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밭에 질이 좋아야 거기서 좋은 뭐 감자도 나오고 좋은 고구마도 나오잖아요. 뭐 모양새는 좀 못생겼을지라도. 맛있는 거는 밭의 질이 좋아야 되거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자소서로 이렇게 포장해서 먹으면 예쁜 거지.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자소서가 본질적인지는 않은데 의외의 또 효과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엎는 역할들을 좀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아무리 어떤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내역이 충실하고 할지라도 어떤 자소서 자체가 좀 다운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게 그냥 그렇게 뭐 눈에 잘 안 띄는 거고, 반면에 좀 부족하다 싶은 학생부일지라도 뭐냐면 자소서로 포장을 또 해가지고 탁 부각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보이는 거고. 또 전문가이신 장영 네. 선생님께서 요것도 되나요? 제가 자소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공유하는 게 있는데 성균관대학교에서 입시 설명회 할 때 입시 사정관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2분짜리 동영상인데 이거 소리 좀 크게 하면 되지 않을까? 소리밖에 어차피 못 나가기 네.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소리예요. 이 볼륨을 좀 키워보셔요. 네. 너무 작은데? 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학생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보조수단이고 그래서 사례를 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1학년 때 3등급인데 2학년 때 3학년 때 1등급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은 1등급 올랐으니까 잘했다. 상승 추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입학사정관은 왜 1학년 때 3등급이었을까를 생각한대요. 그런데 어떤 근거가 없다. 그러면 이 학생이 1학년 때 놀았다. 이렇게 방어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증거가 없으니까. 그럴 때 자기소개서에 1학년 때 성적이 낮은 이유를 적절하게 해명을 잘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포장이란 말이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그걸 보고 그러면 이 학생은 1학년 때 성적은 빼고 그냥 2, 3학년 성적만 가지고 감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자소서 설명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한 게 저는 자소서는 본격 자기 PR. 네, 저는 자소서는 용도가 3가지라고 그래요. 3가지. 물론 가장 큰 용도는 면접장까지 가는 목적이에요. 면접장까지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자소서의 역할인데 첫 번째는 학생부에 드러난 단점을 모아내야 돼요. 포장을 하든 변명을 하든 해명을 하든 학생부에 드러난 단점. 그러니까 성적이 좀 나쁘다 그러면 성적이 나쁜 이유. 그 다음에 비교과가 좀 덜될 경우는 그 나름대로 마찬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에 드러난 장점을 이제 부각시키는 거죠. 이것도 내가 맞게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한 게 올해 7월 5일날 서울대학교 입시 설명회 때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님 고노현 입학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학생부에 드러난 장점 중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게 있으면 자소서에 써라. 드러내도록. 네. 그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입학사정관 한 분이 741만 걸 본대요. 기사에 나서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소서에 학생부에 드러난 낮지만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든지 잘 안 드러난 자신의 장점이 있으면 그걸 자소서에 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시 설명했어요. 서울대 입학 본부장님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학생부에 드러나 있든지 아니면 조금 숨겨져 있는 장점을 부각시켜라. 물론 거기는 결과만 나와 있잖아요. 결과. 그렇죠. 뭐 상 받은 거. 그 다음에 뭐 임원 활동했던 거. 그 과정을 쓰는 게 자소서거든요. 뭐 그래라.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학생부에 드러나지 않은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학생부에 드러나지 않은 장점. 근데 그것도 어필하고 싶으면 이제 자소서에 기록을 하라. 물론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추천서를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자소서 용도는 그 학생부의 보조수단이다. 학생부는 공인기록으로 믿어져요. 학생부에 적혀있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자소서는 그걸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부는 쌩얼, 민낯 이라고 자소서는 이제 화장빨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종의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이거는 전에 어떤 신문 기사에서 본 건데 입학사정관들이 한 학생부를 볼 때 이제 학생부부터 먼저 이제 들고 보느냐 그게 아니라 자소서를 먼저 읽는다는 거거든요. 자소서를 읽으면서 자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학생부에서 체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킹하면서 넘어가는 건데 일종의 이 자소서가 뭔 역할을 하는 것이냐 바로 입학사정관으로 하여금 그 문이 건조하게 나열되어 있는 학생부를 시나리오가 되게 읽어주게 할 수 있는 길 그런 역할을 한다. 설계도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분명히 자소서는 본질적 요소는 아닙니다.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자소서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이니까 본질적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조 역할인데 의외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자소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의미부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3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 비하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닥쳐야 해요. 그렇죠. 네. 모든 일을 닥쳐야 하다 보니까 3학년 때 돼서 뭐 기말고사 끝나고 그러면 진짜 자소서가 중요하죠. 왜냐면 학생부는 끝났으니까. 근데
1학년 때부터 준비한다 그러면 학생부가 한 100배 중요하겠죠, 100배?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계속 학생부에서 활동들을 많이 했고 학생부에서 건질 게 많다. 그러면 자소서 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자소서 쓰기가 힘든 학생들이 많죠. 보면 우리 밴드에도 자소서 쓰고 있는 자식들이 자소서 쓰고 있는 것만 봐도 너무 괴롭다 할 정도로 학생들 힘들어하는데 그게 이제 학생부에서 건질 게 없는 거죠. 건더기가 없으니까 맨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자기소개서 체크리스트라고 있거든요. 요거 또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공식 문서에 있는 거예요. 그 교육부나 이렇게 대기업 자료가 있는데 16가지가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우리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가져와서 보세요. 왜냐하면 16가지 읽어줘봤자 지루하고 그러니까 뭐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지원 동기가 구체적인 사례로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냐, 사례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 자녀들이 쓴 거 아니면 우리 학생 내가 쓴 거를 보고 1번, 2번 이렇게 견주어 가면서 맞춰보시면 잘 썼다, 못 썼다가 나와요. 꼭 누구한테 보여줄 게 아니라 논술도 자기 첨삭에 처음 하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자기소개서도 써보고 보고 야 1번, 2번 이렇게 16번, 16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자기가 잘 썼나 못 썼나 맞춰 나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이제 제가 밴드에 공지로 올려주세요. 우리 배준님께서 배준님께서 해주신 오셔서 다운받아서 보시고 자기소개서 쓴 거랑 비교해 보시면 잘 썼다 못 썼다가 대략은 나와요. 못 쓴 걸 잘 쓰게는 못하겠지만 이게 잘 썼나 못 썼나를 보고 못 썼다 싶으면 다시 쓸 수 있는 시간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학생들이 이제 써서 가져오는 걸 보면은 대다수가 뭐냐면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다시 재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도 항상 지적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나열식으로 좀 쓰지 말아라 하는 거. 근데 그 빈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 빈도수가 높은데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소서는 학생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이라고. 자소서는 학생부 상에서 학생부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학생부랑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굳이 그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니면 좀 더 그거에 대한 아까 정용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해명을 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은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찾은 게 아니라 그 교육부 자료에 있어요. 그래서 수상적으로 뭐 1학년 때 상 받았고 2학년 상 받았고 그게 이제 추상적인 나열이라고 돼 있는데 추상적이어서도 문제지만 이게 학생부에 있는 거예요. 학생부 수상 실적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학생부를 보는데 박사정관이 왜 또 적냐 이거죠. 그 아까운 글자 수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없는 내용, 그러니까 있어도 결과만 있으니까 상을 받는.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그 서술 구조가 따로 있어요. 동기, 과정, 결과, 뭐 평가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는 계기죠, 계기. 왜 했는지, 그 책을 왜 읽었는지, 그 활동을 왜 했는지 이걸 제일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과정에서는 학생의 노력, 구체적인 노력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학생들이 이게 자기가 한 노력이 없어요. 그냥 상황 설명만 있어요. 상황 설명만. 노력. 그다음에 그 결과로 뭐 대상을 받았다, 동상을 받았다, 아니면 뭐 수행평가를 잘했다라든지, 뭐 아니면 인성적인 뭐 1등급을 받았다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그죠.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느냐. 그래서 내가 이 과를 지원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써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써야 이제 글자 수가 되는데 학생들 그걸 없이 그냥 내용만 쓰다 보니까 글자 수를 못 채워요. 못 채우다 보니까 요거 넣고 저거 넣고 요거 넣고 하다 보니까 단수 나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저는 피레미 100마리보다 월척 1마리가 더 좋다. 그래서 제일 뛰어난 거 하나 가지고 동기, 과정, 결과 한 방짜리 승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반 항목에 천자니까 하나 천자 쓰든지 뭐 700자, 300자 이렇게 두 개를 쓰든지 뭐 500자 쓰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자소서 질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전부 다 대기업 공통문항들은 전부 다 그냥 배우고 느낀 점을 그렇죠. 중심으로 기술하라 이래 돼 있는데 이 배우고 느낀 점은 안 나오고 사실관계만 계속 나열이 되는 거라. 이러면은 벌써 어떤 면에서는 이건 그 논지 이탈이라 그러죠.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 그랬는데 사실관계만 뒤집다 나열하면은 논지 이탈이면 요구사항 위반이니까 이 빵점짜리 자기. 그렇죠. 그 논제가 아니라 문항에 보면
이제 소수로부터 보잖아요. 기술하시오. 타동사야. 무엇을 배우고 느낀 점을. 근데 이게 없어요. 그냥 자기 일도 아니야. 그냥 상황 설명. 너무 아까워요. 글자 수 대부분 낭비하는 거지. 글자 좀 낭비고 나중에 그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칠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가령 1번 문항 같은 경우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라 이건데, 이게 천자짜리예요, 천자. 제가 거칠게 쓰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은 최소 400자는 배우고 느낀 점을 가지고 써라. 최소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학생이 미칠 것 같은데. 몰아버리죠. 근데 여러 번 쓰다 보면 나옵니다. 이거. 근데 이게 요맘때 하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왜냐면 마음이 급해지고 그런 상황이.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이제 내일 모레 원서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미리 좀 해놓는 게 좋고, 이것도 자기소개서도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이것도 시험이다.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그냥 그 오픈북 테스트라 그래야 되나? 그런 형식. 그 다음에 시간은 그 무한정 주어진 시간. 그러니까 뭐 연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자꾸 이제 개작하고 하다 보면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나중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좀 그런 걸 좀 많이 시도했으면 하는 거. 네, 그래서 저도 비슷한 논지인데, 자소서를 8월달에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 좋은 게 안 나온다. 뭐 누가 도와줘도 그래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3월 모의고사 치고 그날 저녁부터 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2월달에 이럴 때는 이제 또 3월달 모의고사 중요하니까 뭐 그 준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학생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학생부가 2월 말이 돼야지 2학년 끝까지 완성이 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소재를 찾아낼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뭐 겨울 방학 때도 써보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3월 달부터, 그러니까 2학년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그 학생이 활동했던 것들이 완성된 학생부에 기록된 후에 그걸 보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살을 붙이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여기는 잘한 게 티가 안 나니까 뭐 동기과정 결과 이런 식으로 쓰자. 이런 것들이 처음에 절대 안 돼요. 아무리.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학생이 그게 안 돼 있죠. 자기 성찰. 그렇죠. 자기 성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요건 좀 배운 것 같아. 요거는 이렇게 해서 좀 늘었다. 이런 것들을 메모하고 하면서 쌓여야 되지. 그냥 생각난다고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쓰려고만 하니까 괴롭죠. 괴롭고, 좋은 작품 그 다음에 글자 수는 안 나오고, 뭐 학생부 있는 거 베껴오고. 이게 글자 수를 넘치는 게 아니라 모자르게 쓴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 그렇죠. 모자라니까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야, 막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천자밖에 안 되니까 글자 수를 못 채우진 않는데, 그러니까 막 갖다 쓴다. 어디서? 학생부에서. 그냥 갖다 쓰는 거야. 학생부에서 계속 갖다 쓰니까 이제 결과를 반복하는 거죠. 그 활동을 왜 했는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해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는 그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이 방송으로 어떻게 많이 도와드리고 싶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보통 학생을 알아야 도와줄 수 있어요, 학생을. 제가 지금 어떤 분 자소서를 도와준다 그래도 일반적인 것밖에 안 돼요. 모르니까 그 학생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쨌든 헤쳐나가야 돼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자소서를 봐주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면해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학생을 알아야 되니까. 2-3시간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벌써 이제 우리 밴드에 올라가 있더라고. 우리 이준혁 선생님이 아주 빠르게, 웬만하면 저보다 더 빠른 사람 별로 없는데 빠르게 서울대학교에 입시 설명회에서 자기소개서 추천서에 대해서 한 13분짜리 동영상을 그 서울대학교에서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시간짜리인데 4부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인데 이 3부가 자기소개서랑 추천서예요. 그거를 이준혁 선생님이 올려놓으셨으니까 그 공지사항에 올려놓으셨나요? 아니요. 밴드에서 서울대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13분짜리 동영상이지만 한번 보세요. 반은 또 추천서라 반밖에 안 되지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녹음이 끝나고 나면, 방송이 이제 나가고 나면 하나 더 이제 더 좋은 걸 오픈할 텐데, 제 건 아닙니다. 저한테 의뢰받은 학생 건 절대 공개 안 합니다. 제가 절대 안 하는데, 그 청솔, 입투수 청솔에서
명문대 합격생 18인의 합불 자소서 모음집을 공개했어요. 제가 해킹한 것도 아니고, 해킹도 못합니다. 저는 컴맹이라. 그래서, 공개한 게 있어요. 인터넷에다 공개한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사적인 용도로 쓰면 이제 뭐 저작권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익적으로 이렇게 전달만 하는 거니까, 요게, 올려놓을 테니까, 18명의 자소서를 보시고, 합격한 자소서는 이런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도 있고, 네. 저기 뭐냐면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아로리라고 있어요. 네네, 아로리. 네. 그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문항 구조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애들이 썼던 어떤 자소 내역을 가지고 이제 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양이 꽤 됩니다. 네. 참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는 좀 감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 거기는 절대로 베끼지 말 거. 그죠. 베끼면 안 되죠. 유서도 검색. 네. 그거 의외로 좀 막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해도 예, 질문하세요. 아까 뭐 이렇게 소재를 이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활동이 좀 이제 다양하게 많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떤 재료를 고르면은 좀 이제 좋은가, 뭐 이런 걸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학생부 여러 가지 있는데 자소서에 좀 쓰기 좋은 재료가 있다라든가 이런 팁이 좀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은, 내가 했던 활동을 남한테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걸 저는 보통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내 무의식 속에 잘 잡힌 거거든. 그러면은 나를 설명하기도 그게 편하지. 한마디로 말하면 할 말이 많은 그런 내용. 그렇죠. 그걸 이제 중심점으로 자기가 잡고, 하고 막 떠들고 싶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보조적으로 거기다 이제 다른 활동들을 이렇게 이어붙일 수 있는 것들. 그걸 보통 저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소서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제 컨셉이거든요. 컨셉이 뭐냐 그러면 이제 자소서 문항을 다 읽어봤을 때, 입학사정관 읽어봤을 때, 읽고 나서 이 학생은 요러한 장점과 뭐 이러한 활동을 했던 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 뭐 어떤 활동을 많이 했다. 리더십이 있다. 뭐 다양하겠죠. 어떤 뭐 항공 분야에 미쳐 있다. 지금 그런 학생 제가 2-3명 지금 하고 있는데, 항공에 미치는 학생이다라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학생부랑 같이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부에 보면 정말 공부가 잘하는 학생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다. 그 다음에 뭐 10번 항목의 종합평가에서 이 학생은 공부 정말 잘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저는 자소서에서는 그렇게 공부 잘한다는 걸 어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충분하니까.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부에 드러난 단점이라기보다는 부각되지 않은 면을 이제 부각시켜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인성적인 면을 강조한다든지, 또 활동을 잘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일 답답한 게, 인성도 강조하고, 워도 강조하고 다 하는데, 학생부에도 얘는 너무 착한 학생이다. 자소서도 너무 착한 학생이다. 추천서도 너무 착한 학생이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에 충분하다 그러면, 자소서에서는 내신 성적은 안 좋지만, 다른 공부를 많이 했다. 아니면 추천서에서도 이 학생은 착한 학생이다. 반장을 3장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약점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분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 컨셉이 개념이구나 생각해보니까. 이 4개 항목이, 자소서가 항목이 모두 질문 문항이 4개예요. 근데 이거를 1, 2, 3, 4를 1, 2, 3, 4를 갖다가 쭉 읽었을 때 마치 하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그런 느낌을 주는 거. 그러니까 딱 읽었을 때 얘는 이런 애구나 하는 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돼야 되는데, 대개가 다 어떤 식이냐면은 1번에서 이제 학업에 관한 거 이제 했어. 이 학업에 관해 가지고 수학에 대해서 이제 잔뜩 떠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2번 갔더니 이제 활동으로 갑자기 이제 운동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뭔가가 좀 안 맞아떨어지는 그런 거. 그런 거보다는 자기가 어떤 컨셉을 갖다가 공부해서 잡아간다 하면은 1번에 수학하고 2번에서 활동 중에도 요거 좀 어떤 공부와 관련돼서 노력하는 모습, 요런 형태. 수학과 관련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저는 보통 그쪽 방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지금 정리한다는 게 아니라 보통 정리할 때는, 강의할 때 보면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차별화 없이 합격 없다.
차별화가 돼, 차별화. 그래서 자소서는 남보다 잘 쓰는 게 아니라 남과 다르게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1번과 같은 취지인데, 구체적인 사례가 중심이 돼야 돼요. 구체적 사례 없이 합격 없다. 그러니까 대필하면 안 되고, 남한테 맡기면 안 되는 게, 학생을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추천서도 그렇고, 자소서도 그렇고, 제일 안 좋은 게 주례사거든요, 주례사. 네. 주례사처럼 성실하다, 이 학생은 성실하다, 사례를 써야 되는데, 성실하다 쓰고, 리더십 있다, 리더십 사례를 써야 되는데, 리더십 있다. 이런 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 없이 합격 없다. 세 번째는 학생부 분석 없이 합격 없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보고, 거기에 드러난 장단점, 이런 것들을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냥 자소서만 가지고 뭐 첨삭해주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편인데, 학생부 분석이 더 중요하다. 학생부 분석이 끝나고 나서, 아까 제가 들려드리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성균관대 입학 사정관 분도 학생부를 보니까 요런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제일 중요하고, 학생부에 드러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학생부 분석도 하지 않고 무조건 1번부터 쓰니까 잘못 쓰는 거예요. 안 써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근데 여기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게 자소서는 남과 차별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의 어떤 특이성 내지 특수성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우리가 이 남의 자소서를 알 수가 없다는 사실. 대충 되게 일반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워낙 대동소이하게 쓴 그런 양상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남과 나의 다름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현재 남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그 방식을 씁니다. 애 고유의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은, 반복해서 쓰게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러니까 많이 걸려. 아까 장영 선생 얘기한 대로 3월부터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난 3월부터 좀 애들 좀 해줬으면 좋겠어. 보통 빠른 놈이 6월이에요. 6평 그렇죠. 끝나고 나서 이제, 큰일 그 났다. 정도면 고맙죠. 이러면서 오는 거야. 그때 시작하면 고맙지. 그나마도 빠른 놈이고, 실제로는 이제 7월이요. 그런 상황인데. 기말고사 끝나고. 그쵸. 근데 일단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앞에서부터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고유의 언어가 나오게 돼 있거든. 근데, 이걸 안 하고서 이제 급조해서 만들게 되면 자기 고유의 언어가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되면 그냥, 머릿속에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는 언어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는 언어가 보편적인 언어들이라고. 읽은 글. 아니면 인터넷에서 찢어온다. 인터넷에서 끌고 오질 않나. 인터넷에 보여. 그게 검색하다, 똑같은 거 걸렸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크게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차별성이 부각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반복해서 쓸 것.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숙성을 시키는 거. 또 하나 두 번째가 어떤 방식이냐면, 이거는 급박할 때 쓰는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어떤 3자의 도움이 필요하긴 합니다. 좀, 뭐라 해야 되냐면,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부분, 무의식을 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돼가지고 걔한테 인상적인 단어들을 끄어내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는데, 그런 대로 나름 뭐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자소서 관련해서 이제 너무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어디에 이제 의뢰를 하거나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급해지니까 더 심각해지는 것 하나만 같은데. 더 얘기하면은, 자소서 좀 거칠게 써도 괜찮아요. 문장 안 예뻐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거칠게 써도 괜찮으니까 자기 언어로 쓸 거. 그게 중요하거든. 내용을 얘들은 보는 거지, 어떤 아름다운 문장을 보려는 건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차별화되기 힘들죠. 사실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 비슷한데, 배우고 느낀 점은 다 달라요. 그쵸. 우리가 지금, 그게 속에 있는 거라고, 그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지만, 집에 가서 이제 느낀 점 말하면 4명 다 다를 거거든요. 근데 활동은 똑같잖아요, 사실. 똑같이 같은 팀으로 해도 이제 수행평가 하듯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배우고 느낀 점 위주로 써야 다 다른 거죠. 말씀하신 대로 했던 거 위주로 쓰다 보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같은 팀으로 이제 활동하게 하고 동아리 활동 같이 하고 동아리 활동했는데 썼는데 자기는 뭔지 아무것도 안 드러나요. 그쵸. 동아리 활동만 나와.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배우고 느낀 점 위주로 근데 애들이 배우고 느낀 점이 있는데 못 꺼내.
없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반복해서 써야 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배우고 느낀 점 위주로 쓰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야 차별화가 되고 그래야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그렇죠. 3번 항목에 요즘 보면 전부 다 뭐 양동원 가서 뭐 그냥 독거노인이라고 하든지. 처음에는 그분들이 너무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안마도 해드리고 저 이거 뭐. 많이 본 것 같아요.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활동을 하더라도 거기서 배우고 배우고 느낀 거. 느낀 건 다 달라. 심리적으로 배우고 느낀 그 언어가 나와야 되거든. 네. 근데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얘기가 다. 그러니까 배우고 느낀 점이 없이 쓰니까 다 그게 그거야. 네. 그래서 뺏긴 것처럼 보일 정도로 네. 그냥-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대학교나 설명회 그런 데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자소서들도 요새 너무 그냥 붕어빵 키나고 네, 네, 네. 나온다 이런 분들이. 근데 배우고 느낀 점으로 하면은 진짜 생각밖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고3 학부모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니까 1학년 때부터 활동했던 것들을 예전에는 에듀팟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에듀팟이 이제 종료됐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학생 나이스라고 있어요. 나이스에 들어가면 학부모 나이스, 학생 나이스가 있는데 그 학생 나이스에다가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하면서 그냥 뭐 했다가 아니라 거기서 배우고 느낀 점. 나중에라도 기억이 나면 또 입력하고 이게 다 까먹어. 고3 때쯤 되면 1학년 때 2학년 때 활동이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학생부 종합으로 잘 들어가는 애들의 특성이 어떤 거냐면은 이건 좀 이거를 갖다 일반화시키긴 좀 뭐하지만 엄마하고 사이가 좋은 애들. 엄마하고 얘기가 많은 애들. 근데 이때 중요한 이 엄마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엄마도 그냥 사이만 좋은 게 아니라 얘 그거를 갖다 잘 뭐 기록을 하든 뭐를 하든 뭔가 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엄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소서 쓸 때 엄마가 애의 일종의 모은 역할을 하게 되냐면 참모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너 그때 뭐 그거 했잖니? 그런 식의 거 하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애가 대화를 하면서 여기서 뭐냐면 애가 잊었던 것들이 이렇게 튀 나오게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저렇게 이제 나열시켜서 이리저리 조합을 해보는 거라. 네. 그러면은 그게 아주 그 고유의 자소서가 돼버립니다. 엄마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어머니들 뜨끔하시겠다. 네, 어쨌든 지금 말이 정말 많이 길어졌거든요. 지금 저희 자소서 하나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할 말이 저희가 사실은 정말 많아요.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은데 또 이게 길어지고 그러면 또 이제 지루해. 시기가 곧 자소서 이제 마감할 때니까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생각나는 대로 중요한 거 다 지금 내뱉고 있고요. 이제 뭐 시즌 2가 됐든 어쨌든 이제 내년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할 때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1번 항목은 어떻고 2번 항목, 3번 항목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엄마들이 매니저 역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매니저 그냥 그 피킹만 말고 진짜 애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애의 관심 이런 것들을 갖다 동조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엄마. 네. 그게 필요한 거지. 그냥 애 열심히 실어 나른다고 그게 나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할 말이 많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학년 친구들은 아직 이제 기회가 많이 있는 거고 준비할 시간도 좀 그쵸?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당장 지금 써야 되는 엄마들한테는 혹은 아이들한테는 한마디로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저는 답 없다입니다. 너무 자유세요. 자소서 오히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소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괴로운 학생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라. 자소서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학생이 있어요. 그쵸. 내신도 안 좋고 비교과도 없고 정말 슬픈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보다는 낫다.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물론 지금 자소서를 쓸 상황이 안 되는 학생도 또 희망을 가지세요. 자소서 쓰면서 시간 다 뺏겨요. 8월달. 그래서 수능을 망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경험상. 왜냐면 9월 모의고사를 또 망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소중한 8월을 자소서 쓴다고 한 달 내내 보내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수능 최저부터 해가지고 막 복잡해지면서 멘붕이 와서 근데 평상심을 상실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 그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자소서는 요 하나
이게 내가 아까 전에 이제 너무 답 없다 해서 이제 무성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네. 자소서를 쓰고자 한다 그러면은요, 8월 한 달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9편 깨져도 괜찮습니다. 저는 좀, 그건 적극적이거든. 왜 그냐면은, 이게 대신에 이 자소는 진짜로 쓰는 거야 돼.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를 돌아보는 그 자소서를 쓰는 거거든. 그럼 어떤 게 오게 되냐면, 일종의,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자기를 되돌아본 적이 대부분이 없어요. 근데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애가, 정신적으로 성숙해집니다. 네네. 특히 근데 희한한 게 또 하나 있어. 자소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저 진짜 되돌아본 느낌이에요. 이 말 나오는 애는 또 합격을 하대 그거. 신기해 죽겠어 그거. 이런 측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답업단 좀 너무 무성해요. 네,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로. 포기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얘기를 정확하게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자소서에서는. 한 가지는 이제 미리 준비하면 아주 좋다라는 거. 아주 좋죠. 아주 좋다는 좀 그래 거. 좀 네. 기도 좀 합니다. 우리 저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시도록.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수시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다 다른데 이 무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준비해야 돼 이러니까 이제 다 부담이 생기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미리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시고 어떤 거에 장단점이 있는지 그래도 좀 전략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전략적인 지원에 있어서 저도 궁금한 게 또 있는 게 그래서 궁금한 것만 있는데 네네. 잘 됐네. 그럼 이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자소서 좀 쓸만하다. 최소한 이 정도는 되면은 뭐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제 자소서를 이제 아예 깜냥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재료가 없는 상황인데도 사실 이제 다른 전형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서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수가 그런 케이스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시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은 수시는 준비된 자들만의 리그다. 준비가 됐으면 끼지 마라. 이 포커판에 아무나 끼면 안 되듯이 수시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들어와야 되고 논술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리 준비. 물론 이과는 수능에서 수학 1등급 받고 과학 1등급 받고 그 자체가 논술에 준비하는 거고 문과도 그거 어쨌든 저는 준비된 자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남들이 다 수시로 쓴다고 해서 또 수시 쓰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수시에서 많이 뽑냐 정시에서 많이 뽑냐라고 하면 100이면 100 다 수시에서 많이 뽑는다 그래요. 뭐 맞아요. 올해도 4년제 대학 36만 명을 뽑는데 수시가 24만 명, 정시가 12만 명인데 그 대학 입장에서 그런 거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신이 안 좋다, 비교과가 안 좋다 그런 학생이 많잖아요. 내신은 다 좋을 수가 없어요. 어느 학교나. 그렇죠?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지방의 일반고에서 입시 설명회를 하는데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학교는 내신으로 대학 보내겠습니다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환호를 하세요. 그 말은 100명 중에 85명은 버리겠다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열심히 가르쳐서 보내겠다 그러면 학생들 전부 다 뭐 장송고처럼 전부 다 2등급 이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내신으로 대학 보내겠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손을 들고 그럼 나머지 85%는 버릴 거냐 이렇게 항의하셔야 되는데 박수 치세요. 박수. 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수시는 무슨 말 하려고 그래서 수시는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이나 비교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학생들은 오히려 정시에 신경을 쓰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괜히 지금 괜히 막둥이가 뜨니까 뭐도 뛴다고 괜히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설치다 보면 9월 모의사 망치고 그건 또 멘붕 오고 또 수능까지 망치고 정시도 없고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 하던 게 제일 좋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도 애매하죠. 사실 수시 뭐 준비했을 거니까 준비 안 한 학생은 하나도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슬픈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정리했던 뭐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했던 것들을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지금. 근데 이제 수능 최저가 중요한 거니까 그것도 꼭 감안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이 준비라는 개념이 실제로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쪽은 저학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학년 학부모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하거라. 그러니까 준비를 하세요.
아니, 근데 준비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이제 저학년 엄마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뭐, 교과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해야 되고, 비교과 활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논술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는 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좀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내신 챙기는 거예요, 내신. 근데 누구나 다 내신을 챙기진 못합니다. 모든 과목에 걸쳐서 다 그냥 퍼펙트 네네. 내신을 받는 건 뭐 한 학기에서 몇 놈만 나오는 거니까. 네. 그거 말고 부분적인 내신이라도 챙겨라. 그리고 그거에 연관돼 가지고 좀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하고, 특히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는 쪽이 어떤 거냐면 독서입니다. 독서. 책 읽기. 책 좀 읽어다보고 하는 거거든. 그냥 3학년 때에 대해서 워낙 무식해져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그리고 책 읽다 보면은 또 이제 활동이 생기는 게 이게 전부 다 그냥 돌아가잖아요. 순환하면서 리커션으로 서로 부딪혀주고 하면서 다시 시너지 만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또 활동이라 그러니까 진짜 그 학생부에 그 한 줄 올리려고 며칠 동안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막 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왜 그 시간 낭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건지, 무슨 연구소 뭐 하고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큰 평가 못 받습니다. 그보단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갖다가 이제 하거라 이런 겁니다. 이것도 아니라 좀 자기가 좋아하는 데서 네네. 이렇게 파생시켜가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비교과 좀 부족해도 괜찮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든지 다 잘하는 학생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상적인 고등학교 학생 생활을 하게 되면 뭐 충분히 다른 분야에서도 이걸 위해서 더 뭘 뛰어야 되고 외부 활동을 더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교과 과정을 쭉 따라가다가 하고 가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들 잘 챙겨놓고 독서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수시에서는 밑바탕은 좀 준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장영 선생님께서 이제 정시하고 그 수시 그거를 좀 말씀하셨는데, 실제 개별적인 어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일반 전형 규모로 따질 때는 고대나 성대처럼 수시 일반 전형, 그냥 논술 전형. 네, 논술 전형. 이쪽이 이제 규모가 제일 크긴 한데, 대다수의 대학들은 알고 보면 정시의 수능 일반 전형이 그게 더 규모는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라인은 그게 더 넓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 수시에 접근할 때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수시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게 준비된 자의 리그다 했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수시는 현실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미래를 보고 달리려면 나 수능 성적 올리려 하면서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정시까지 가는 거지. 근데 실제 정시 때 그 수능 성적이 내 기대만큼 나오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거보다는 앞서서 수시 때 좀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나한테 적절하다 싶은 대학에 좀 적극적으로 돌격하는 거. 그거는 학생 교과가 돼도 좋고, 종합이 돼도 좋고, 논술이 돼도 좋고, 실기가 돼도 좋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수시에서 좀 해소시켜버리는 게, 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시는 일단 기회니까요. 네, 기회니까요. 네. 뭐. 네, 그래서 오늘 기회도 있지만 사실 기회 비용도 있는데. 들어가면 행복해요, 이게, 실제로. 그러고 하여튼 자소서 어쨌든 자소서로 참 오래 얘기를 하긴 네, 정말 오래 얘기했는데, 그만큼 또 급한 얘기이기도 하고. 예.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또 일반적인 이야기라. 네, 이제 주위에 저학년 친구들이 있는 학부모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요 자소서와 수시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지금 40분이 넘어갑니다. 지금 넘어가게.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다루려고 했던 게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지만 이제 어머님 또 아버님 이렇게 이제 학부모들의 역할이 아주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밴드에 꽤 된 얘기라고요? 꽤 된 얘기라고 하는데, 도쿄 엄마, 도쿄대 엄마. 그게 뭐냐면, 재수하는 아들내미의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같이 이제 수험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엄마는 붙고 아들은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부모님의 지원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좀 웃기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고려대 그 입시 설명회 갔다 왔는데 역시나 지루했기 때문에 전 잠깐 졸았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앞에 이제 입학 요강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입학 요강에 있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건데 딱 그거 듣고 부모님들 가시더라고. 그 뒤에 이제 뭐가 있냐면 뭐 논술에 대한 얘기가 논술을 어떻게 출제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 뭐 Q&A 얘기도 하고요. 자주 하는 질문들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 그래서 이제 그 통계 관련해서 작년 성적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게 있고 마지막에 이제 단과대별로 뭐 상담을 하거나 뭐 1대1 상담을 하거나 이런 자리가 있는데 그럴 거면 왜 오셨는가? 그러니까 그 앞에 것만 듣고 가시는 분들은 모집 요강만 잘 보면 그 내용은 다 알 수 있는데 다 나와있죠. 그러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을 좋은 대학교 아니 원하는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요거는 좀 짧게 좀 하는 걸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학부모님 역할과 관련해가지고, 실제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쪽은 엄마들이 보통 그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입시판에서 관찰을 하면서 느낀 건데,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입시 전략이라는 거, 이건 뭐 수시든 정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들의 경우에, 아닌 엄마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어머님들도 있는데, 엄마하고 애의 어떤 동조 현상을 제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떠냐면은, 현실감이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항상 꿈만 꾸고 다닙니다. 근데 엄마도 같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가장 잘못된 결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우리 애는 저기 모의고사 잘 나오니까 정시로 수능 만점 받아서 정시로 가려 하는 이런 방법들. 그리고 그냥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 이번에,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나왔다. 그러면 이제 3등급, 2등급짜리만 1등급 만들면 되겠네. 다음 달에,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나왔으면, 일단 또 하나 완성했네. 이런 식으로 각 월에서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그냥 5, 1등급 만들어 놓고서, 우리 애는 1등급이야. 이러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동조현상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럼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얘는 정시로 무슨 대학 원하는 무슨 대학 못 가.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 올림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해버리고 그나마 이제 급해질 때 이제 6평 지나면 이제 급해지죠. 그때부터 아닐 수도 있네 이러면서 이제 수시에 대해서 이제 돌아올 때 이제 수시에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 눈높이에 또 특이성이 또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갖다 누군가 좀 조율을 해줘야 돼요.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학원 상담실이 그런 거 조율 못합니다. 학원 상담실은 일단 등록도 시켜야 되니까. 그게 아무래도 네. 뭐 이 상황을 좀 제가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냐?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아버지의 역할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거든. 애는 지금 전쟁터에 나간 전사야. 엄마가 뭐냐면 일종의 지휘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휘관한테 누가 있어야 되냐면 참모가 있어야죠. 근데 엄마는 그 참모를 진실된 참모가 아니라 일종의 그 적군하고 같이 서 있는 그 학원 상담실에다 부딪히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난리치다가 뭐 이 과목 듣고 저 과목 듣고 뭐 하다가 이제 저기 당나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아버님들이 하시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아버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 부분이 그게 역할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들도 사회생활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일단 애랑 연결되는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뒤로 미룬다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뒤로 미룬다는 게 우리가 올라갈 거야 이런 거거든.
근데 아버님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여기서 뭔가 대안을 꺼내야겠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좀 빠른 편에 해당이 된다고. 보통 이제 기본적인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부터 그치, 파악을 시작하는 거죠. 그것부터 파악해가지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네. 그걸 파악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사실 요게 합리적인데, 이제, 어머님들 주로 보시면 뭐, 우리 애는 1학년 때 잘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지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옛날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지금 성적이 중요하죠. 네, 지금 성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근데 아버님들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대학 얘기했더니 그게 대학이냐 이러고 참. 뭐, 그거 이제, 네, 모든 게 이제 네. 발이 꼬여버리지. 네. 근데 아버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제 입시 때, 예. 고3 때. 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알아서 해주겠거니, 뭐 사교육비 그 정도 쓰는데 알아서 하겠거니.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라는 데서도 예전에 이게 과외라는 걸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제일 첫마디가 그거예요. 아버님 변호사. 우리 아빠가 애는 중2였을 때 우리 애 아빠가 우리 애 성적 알면서 쫓겨나요. 빨리 성적 올려주세요.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쓰는데 성적이 이따이냐. 아버님들은 당연히 뭐 연고대는 기본 서울대 갔으면 좋겠고 연고대 정도는 기본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는 그래서 반에서 중간밖에 안 되고 그러면 차근차근 성적 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 아빠가 성적 관심 가지기 전에 올려달라. 이게 중간에서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때 그 생각 좀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고3 때 이제 대학 가야 되니까 또 아버님들이 또 이제 친구분들이랑 뭐 술자리 하실 때, 애 이제 대학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럴 때 조금 관심 가지시는데,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늦은 거죠. 그래서 애가 한 2등급 정도 된다 그러면 연대고대 가겠네. 그러면 뭐 강사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걸 장기간에 이게 근데 일단은 어떤 합리적인 모델을 그러니까 일단 미리미리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이제 성적이나 또 활동에 대해서 특히 같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제가 있는 지역에서 경험을 한 게 여동네가 워낙 정시 중심이라 가지고 수시는 있다는 건 알긴 아는데 세부적인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입시 문외한이 많고 아버님들은 더하고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좀 아버님들이 좀 이런 관심 갖는 게 좋아요. 이쪽 부분이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그걸 읽어내면 되는 거거든. 읽어내면 뭐가 중요한지 빨리. 특히 저학년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학년 시절부터 그냥 디립다 그냥 국영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네가 그래서 수시 실적이 별로 안 좋죠. 네, 디귿 동네. 네, 디귿 동네. 알고 보면 수시 실적 별로 안 좋아요. 보통 정시 많이 준비하고. 정시도 한 방에 가야 말이지. 그러면 70%가 재수로 해야 되는 거. 네. 반칙이죠, 일종의. 3년에 칠 거예요. 4년씩 뭐 심한 5년, 6년씩 하는데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어머님이 지휘관, 아버님이 그치. 참모 역할을 좀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교, 원하시는 객관적인 대학교 눈으로 좀 가는데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아주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그리고 입시가 보면 이게 이제 상대평가하고 이제 7차 수능이 되면서 학생들한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택형 수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통계를 알아야 돼요. 통계. 그렇죠. 평균 표준면적 원점수, 뭐 Z점수 이 나오니까 이것도 뭐 남녀 차별적인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통계 나오고 숫자 나오고 수학이 좀 들어가면 어머니들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아버님들은 그래도 공대 쪽 아버님들 이과분들은 나 희한한 얘기 하나 해줄게. 어떤 엄마가 저기 연세대학교 이제 그 설명회를 이제 갔다 온 게 아니지 학원에서 하는 연대 설명회 이제 그렇죠. 그 연대는 이제 내신을 반영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Z 점수라는 걸 활용해요. Z 점수. 이제 다른 대학은 이제 뭐 등급 뭐 이런 거 쓰는데 Z 점수라는 게 원점수, 표준 편차, 평균 이거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고3 시절에 하여튼 저학년 엄마예요. Z 점수를 3.0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이건 이제 돌아버린 상황이 되는 거지. 왜냐면은, Z점수 3.0이라는 게, 첫 번째, Z점수라는 거는 내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Z점수는 그 평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집단의 값이거든? 집단에 의해서 Z점수는 위치가 왔다 돼 갔다 하는 있고, 거죠. 네. 그 다음에, Z점수 3.0이 이게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 값을 갖는 거냐면, 섭차백분율로 0.0013이라는 이 숫자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나오기가 쉬운 숫자입니다. 0.1%죠, 0.1%. 0.1보다 더 작은 거. 0.01%? 0.0013이야, 0013.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뽑아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 아닌 숫자지.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는 양호하죠. 어떤 어머니는 Z점수 3등급이면 3등급인 줄 알아, 3등급. 그러니까, 이 Z점수를 올려야 된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걸 설명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이제 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워요. 사실 현실적으로 현행에 쓰는 어머니들이 좀 그러니까 이 집단 값이 들어가서 그러거든.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원점수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그냥 원점수 열심히 올려. 하면 그냥 열심히 원인되는 거고, 나중에 그 결과 나온 거는 그때 가서 이제 그 상황에서 새로 구성을 해야지. 이걸 그냥 의도적으로 Z점수로 올리겠다? 방금 이 모집단들 다 쏴주게 버리면 되는 거지. 너무 센 거야. 네, 그래서 하여튼 부모님들의 어머님은 지휘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머님은 지휘관, 아버님은 참모가 꼭 되셔서 우리 아이한테 좋은 네, 전사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쉽지 좋겠다. 않더라도 어머니는 드라마 볼 시간만 자녀한테 투자하시고, 아버님은 스포츠 중계 보실 시간만 좀 투자하셔가지고, 자녀 성적도 같이 한번 보시고, 뭐 학생부도 3학년 때 처음 보지 마시고, 앞에서 좀 읽어보고. 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그 생각보다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 많이 많아져가지고. 네. 저거까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질의응답. 질의응답. 네네네. 우리 밴드에.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질의응답 할까요? 예. 일단은, 지금 다자녀 전형. 예. 요 질문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저는 일단 다자녀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 경쟁률이 심해요. 모집 인원도 너무 작고, 다자녀만 뽑는 게 아니라 다자녀 뭐 소방관 20년 이상 하신 분, 뭐 그런 이제 사회 배려, 이런 데서 너무 소수를 뽑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커트라인은 좀 낮죠. 일반 전형보다 낮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또 옛날 말이고, 요즘은 더 높다라는 경우도 많아요. 이 경우에 따라 바뀌어요. 네네네. 학교 그룹에 따라. 네, 학교마다 다르고, 뭐 다자녀도 3명이나 4명이냐 또 다르고, 그리고 뭐 크게 일단 데이터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전부 다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이 안 되면 큰 업체에서 자료를 안 만들어. 일단 모집단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구조를 잡냐면은, 이 다자녀 전형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일종의 예외 전형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외 전형은 어떻게 하냐면은, 6개 채우다가 5개까지 채웠다, 이제 남았다 싶으면 그때 쓰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개를 올 다자녀로 지른다, 이거 진짜 대책 없거든. 왜냐면 이거 분산을 좀 시켜놔야 뭐 어디서 뭐가 나오고 할 거지. 이거 올 6개 뭐 다자녀, 이거는 지금 보니까 다자녀 전형은 앞으로 없어지는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 전반적으로 다 없애는. 그러니까 고려대 같은 경우 내년에 없앤다고. 네. 이렇게 하는 걸로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를 포함하는 경우. 그 적성 얘기 좀 할까요? 적성? 네, 적성? 적성 검사. 적성 검사라고 하나? 적성 고사라고 그러지? 적성 고사도 맞고, 적성 검사 전형도 맞고. 네.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쪽지로 온 게 있는데. 적성고사는 이제 유형으로 분류할 때는 전부 이제 학생부 교과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형식적으로 학생부 교과 반영비를 높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에 있어서는 그냥 적성 시험 잘 보면 된다. 잘 보면 붙는 거고, 못 보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성의 어떤 메리트라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적성 보는 대학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가천대, 고대 세종, 그 다음에, 한성대, 12개. 한신대, 뭐, 홍익대, 세종인가, 뭐, 이렇게 있으니까 좀, 나름, 수도권 가까운 근방이라는 그런 게 이제 메리트가 돼서, 내신이 진짜 안 나오는 케이스들. 내신 뭐, 진짜 6등급 육박하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뭐, 카드 쓸 게 별로 없다고. 뭐 학생 교과를 할게요. 진짜 교과를 할게요. 뭐 종합을 할게요. 네? 그 상황에 뭐 수능도 안 돼.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이때는 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적성밖에 남지 않는 거죠. 적성이 좀 복잡해진 게 말씀하신 대로 교과 전형에 속해가지고 내신이 이제 중요한데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5등급까지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6등급.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는 600점 만점에 3점씩 차이 나요. 한 등급에 3점씩. 근데 적성 한 문제가 3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등급인데 3등급에 비해서는 두 문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5등급하고 6등급은 18점 차이가 나요. 6문제 차이가 나. 근데 문제가 총 문제가 50문제인데. 그러니까 가천대는 6등급으로 오지 마세요. 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그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통계를 한번 내서 이제 재미있게 이제 찾아낸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애들 그 내신 등급 있잖아요. 이제 과목별 내신 등급은 이래서 이제 9까지 이게 분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한 아이가 가지고는 모든 과목의 내신들을 모아서 더하고 뭐 가중치를 내서 계산해 보면은 어지간해서 애들이 6등급밖에 넘어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1에서 6 사이에 이렇게 정규 분포 형태로 되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6등급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그 학교에서 마지막 그리고 내가 이제 7, 8, 9는 구경을 해본 적이 7, 8 내 인근에서 한번 구경을 해봤다 진짜 너무 드물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 받아준다 이런 식의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목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중에서 뭐 상위 5개 과목씩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가천대가 적성고등학교 중에서 내신 비중이 제일 낮아요. 제일 낮은데 좀 특이한 학교도 있어요. 특이한 학교. 서경대 같은 데가 굉장히 특이한데 서경대 같은 데는 한 문제가 6점이거든요. 적성에서. 근데 1등급하고 2등급 차이가 60점 차이야. 60점. 10문제 차이. 10문제. 적성이 60문제인데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이 5문제 차이, 30점. 근데 3, 4, 5등급은 두 문제씩 차이가 나. 그러니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에다가 내신이 중요하다. 우리 내신을 반영 많이 한다. 이렇게 알리고, 실질 반영 비율도 1등급에서 9등급 차이가 600점 차이가 나게 만드는데, 3, 4, 5등급이 나오는 거야, 실제로. 그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얘들만 데리고 하겠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좀, 적성이 중요하게 만들고, 근데 겉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속하니까 내신도 중요하다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1, 2등급 오지도 않는 애들한테는 어차피 안 오는 애들. 그러니까 거기는 내신이 또 문과는 국어, 영어, 사회인데 각각 3과목씩만. 그치, 제일 잘한 것만.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 했던 학생이 여학생인데 내신이 한 3.5 정도 되는데 걔는 1등급도 많고 7등급도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한 학년은 못하고 한 학년 잘하고 막 그랬나 봐. 그러니까 걔는 그쪽 식으로 예산하니까 1점 후반? 1.대 후반 정도 됐어요. 예. 1등급도 많고 2등급도 조금 있었고. 걔는 그냥 프리패스지. 그치. 적성 좀 못 그러니까 봐도 큰 문제. 보통 3등급 애들이 많이 오는데 60문제 중에서 한 17문제 앞서고 있으니까. 이만큼 앞서서 달리기 하는. 적성은 어차피 다 그렇다고 뒤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특별히 못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몰리게. 근데 또 수원대나 이런 데는 또 한 등급 극복하는데 적성 문제가 4문제, 3문제 이런 학교도 있어요. 예. 옛날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내신이 좀 좋다. 적성 보는 데 중에서 그 학교식으로 2등급 초반이다 그러면 내신이 정말 차이가 큰 학교. 그다음에 내신은 좀 안 좋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좀 요즘은 다 수능형으로 나오니까 적성도.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좀 좋다 그러면 가천대 같은 식으로 조금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학교들. 요런 쪽으로 고르시는 게 맞고, 적성은 질문도 있으셨는데, 학교가 11개 학교밖에 안 되니까, 그냥 11개 학교 다 요강 뒤져보시고, 그리고 학교마다 발표가 있어요, 발표. 작년에, 적성고사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과마다
내신 그치. 평균 4.1, 다 나와 있지. 4.1, 3.7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가천대 같은 경우는 뭐 50문제 중에서 문제. 뭐 38문제, 40문제, 41문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작년 모의논술, 모의적성 문제, 뭐 적성 문제 가지고 풀어보고 맞춰보고 물론 이제 쉬우니까 많이 맞출 텐데 시간 재고 풀면 많이 못 맞춰요. 시간이 이제 60분밖에 안 네.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적성 고사 관련해서까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우리 첫 그거라서 그런지 하실 말씀도 워낙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잘렸습니다. NG로. 처음이라 네, 분량 다음부터는 좀 제대로 된 분량 좀 조절을 해가지고 좀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일단은 1회차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된 거는 초점은 좀 자소서에다가 네, 초점을 네. 맞춰서 좀 네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거. 예.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좀 미리미리 일찍 쓰자. 일찍 쓰고 아버님도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주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마지막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상담 전화를 운영합니다. 1600-1615 전화하셔가지고 학생 성적 이야기 하시고 뭐 상황 이야기 하시고 어떤 조언을 구하시면 그분들은 데이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정시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가 몇 점이다. 그 다음에 뭐 100분위가 얼마들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뭐 A 대학교 B과를 이 점수인데 지원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작년 성적 중에서 이 성적인 학생 A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성적이면 합격했고 이 정도 성적이면 불합격했고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데이터가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애가 지금 몇 점인데 뭐 내신이 1.7등급인데 어느 학교가 될까요? 그 말씀 절대 안 해주세요. 책임질 말씀 안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공식적인 그 상담 전화거든요. 그래서 꼭 활용해 보시면 좋고 지금은 또 특별 기간이라 시간도 길 거예요. 보통은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데 더 많이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전화로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끼리 의논하시거나 뭐 학생이랑 이렇게 의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 계신 분이시든 어디든 무조건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있는데 네,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 관련 모평 관련 그 평가원 홈페이지 가서 수능 관련된 사이트 하나, 그다음에 요번에 요거가 대교역 상담 전화 요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희 네이버 밴드 착한 20대 상담소 많이 가입도 해주시고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좋은 자료들 많이 올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치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